네, 다이스크별, 메뉴별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급여 작업할 때 가장 많이 무조건 해야 되는 작업이죠. 기초자료 생성.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 복무 작업을 급여 시스템으로 이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자료 생성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작업 내용도 나오지만 인사 변동 내역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인사 변동자를 나오게 할 수는 있죠. 그 탭이 별도로 있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인사 변동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대상자 생성. 근데 저는 대상자 생성, 파견 근무 어떻게 확인하시냐고 하는데 그 파견지에서 보내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그 초과 근무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거 파견지에서 보내주셔야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생성하실 때 그냥 대부분은 여기 있는 대상자 그냥 생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전체 대상자 있죠. 이게 전부 다 그대로 다 생성이 되거든요. 가끔 기간제 선생님들 퇴직하셨는데 퇴직 처리를 교감 선생님이 안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다 끌어와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오류를 좀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전월 대상자 복사를 꼭 체크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초보자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시게 되고 내가 계속 제외해 주는 거죠. 이 기간제 선생님은 요번에 그만두셨는데 우리가 정산해야 되니까 이번 급여에 포함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의 정액분도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놔두고 있다가, 전화제 놔두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이제 제가 한 번씩 제외해 주게 되면 교감 선생님이 이 사람을 퇴직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신경 안 쓰고 저는 그냥 전열 것만 계속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전월 대상자 보상했는데 복직하신 분들 있다면 여기 추가 대상자 추가 누르셔서 그분만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주무관님들 진짜 이거는 좀 오류를 줄이는데 좀 큰 방법인 것 같아요. 전월 대상자 체크하시는 거. 그다음에 소급이 있다면 소급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급여 작업을 하고 할 때 일괄 작업을 이제 작업을 눌러주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는요 20분에 한 번씩만 됐던 거 아시죠? 네. 그런데 4세대 넘어오고 그때도 4세대 넘어오고 나서부터 20분 됐었거든요. 근데 추후에 보니까 5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5분에 한 번씩 제 작업이 가능하니까 한 번 돌리고 또 이제 뭔가 수정한 거 반영하고 싶을 때 5분 뒤에 일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괄 작업하고 나는 빨리 확인하고 싶은데 또 5분을 또 기다려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뒷부분에 어떻게 빨리 처리하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업 내역이라든지 뭐 오류 내역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5분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쵸?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급여 작업을, 전 이 사람을 수정했는데 빨리 급여가 잘 들어갔는지 바로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이 기본 사항 관리 가셔서 여기 사람 이름 조회하고, 그다음에 여기 급여 작업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 사람만 돌아가요. 네, 이 사람만 들어가서 저는 그리고 나서 바로 지급 내역 가서 확인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잘 반영이 됐구나. 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씩 반영은 할 땐 이거는 시간 제한 없어요. 지금 또 누르고 수정하고 또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만 또 기초자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죠. 네, 그게 바로 여기 기본사항 관리에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웬만한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몇 호봉인지, 근무 연수가 몇 년인지, 그래서 기간제 선생님들 새로 오셨을 경우 있잖아요. 교감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는 0년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으니까 이거 막 0년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여기서도 한 번씩은 확인해 보고 급여하기 전에 새로 오신 기간제 선생님이 근무 년수가 이상한데요? 라고 교감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셔서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급여 이체 내역도 있으니까 혹시 잘 확인해 보셔서 특히 이 급여 여기 코드를 뭘 사용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가끔 다른 거 하셨다가 제가 어떤 은행인데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데도 제가 무슨 코드를 사용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은행에 직접 확인해 봤어요. 은행에 확인해 봐가지고 했고, 그게 아니라면 교육청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거든요. 그것도 그분이. 교육청에서 이게 계좌번호가 오류가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정근수당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정근수당이 사실 공무원 급여에서는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주무관님들이 급여하시면서 어려워하는 게 정근수당과 육아휴직수당, 네, 복직합상금? 그게 좀 가장 어려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정근수당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예시도 굉장히 많아요. 그 예시까지 다 하고 쉬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네, 주무관님들 힘내세요. 네, 정근수당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지급해요. 1월과 7월에 지급을 합니다. 네, 그 근무년수 있잖아요. 아까 위에 제가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 그 근무년수에 따라서 월 봉급액에서 0에서 50%가 지급이 가능해요. 1년 미만자는 지급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기간제 선생님들 우리 학교 처음이라고 0년을 입력하시면 아예 지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이때는 월 봉급액에서 네, 월 봉급액에서 그때 계산을 합니다. 이 퍼센트대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감액되시는 분들 감액해서 지급받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감액돼서 받지만 그분의 실제 봉급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거 왜 단가가 이렇게 나오지? 이 사람 호봉에 대한 단가가 안 맞는다면 이것도 이제 그 사람이 감액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월 봉급액에 대한 게 계산이 됐는지 보시면 됩니다. 아마 나이스가 굉장히 똑똑해서 이건 입력만 잘 돼 있으면 잘 반영을 하더라고요. 지급 대상이 그 1월에는요,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7월에서 12월까지 1개월의 봉급 이상을 받으셔야 돼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개월의 봉급을 받는 거예요. 이따 예시에서 찬찬히 설명해 드릴 텐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1개월 이상 봉급?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7월에도 마찬가지고요. 7월 1일 날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1개월의 봉급을 좀 받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봉급 감액을 될 때는요. 그 감액돼서 지급은 하지만 공무원 수당도 지급이 대상이다. 이게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휴직 그런 것도. 그래서 예시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여기서 15일 이상 이제 근무한 달에만 지급한다. 그다음에 1개월 이상 받는다.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주무관님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예시를 찬찬히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나와요. 그다음에 우리가 휴직할 때는 휴직 처분 시에는 그 아까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휴직인데 정근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휴직인데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예시로 보면서 할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인정휴직은 이런 게 있다. 라고 먼저 보시고요. 인정휴직. 그다음에 육아휴직자의 근무 기간은요. 우리가 보통 한 자녀당 첫째까지 1년까지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셋째부터는 3년 이내 휴직 기간을 모든 기간을 전 기간을 다 인정해 드리고 있다는 거.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할 때 확인 사항이 있어요. 타도시에서 이제 전입하신 분이라든지 사립특제자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스에서 지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연도별 총 지급 현황이 입력이 안 돼 있으면요. 이분은 사실 근무한 걸로 간주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례서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타시도에서 전이 왔다거나 특채자인 경우에는 전액 다 지급을 해줘야 돼서 조정수당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이거 휴직 같은 경우도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이 지침이라든지 내용을 좀 확인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다음에 징계나 이제 직위 해제해야 되는 경우도 사실 우리가 징계 같은 거 파면, 해임, 감봉, 정직, 견책 이거를 다 받은 사람은 첫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직위해제는 실제 근무한 걸만 해요. 우리가 직위해제 기간은 그 근무년수에 반영하지 않잖아요. 실제 근무를 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례해서 월할 계산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기간제 교사 요번에 지침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주무관님들이 정근수당 지급할 때, 이 사람이 경기도에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했는지 확인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아직 정근수당 지급을 못 해보셨던 분이라면, 네, 아직 못 하셨던 분이라면, 어, 지금 내용을 좀 찬찬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계속 기간제를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네, 우리 학교에서 재계약을 하셔가지고 1, 2월 달에도 우리 학교에서 하셨고 3월부터도 우리 학교 하셨으면 그분은 다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급했다가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공문이 온 게 있었죠.
아, 경기도 내에서 근무한 거는 다 포함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셨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분한테 그런 경력증명서를 받아야 되겠죠? 네, 경력증명서를 받아서 이게 경기도 내다라고 한다면 전액 지급, 전액 지급을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기간제 교사만 사실 오류가 가장 많아요. 제가 정관수당 해보면 기간제 교사, 복직하신 분, 휴직하신 분, 이분들이 아마 주무관님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좀 더 많은 게 기간제 교사입니다. 우리가 신규 채용이라면 아마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근무했던 분이에요. 몇 년 전에. 그리고 또 3월 달에 다시 채용을 했어요. 그럼 예전 나이스 자료를 그냥 그대로 끌어쓰게 된다면 이 사람은 계속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액 지급이 되는 오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기간제 선생님, 신규자 복직자들은 정근수당 지급할 때 정상적으로 급여가 이제 월할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채용자 기간제인데 호봉만 입력하고 근무 년수를 누락한다거나 아니면 0년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 입력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정근수당 가상관까지도 지급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확인하셔서 제대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재임용된 사람들 중에서 당연히 다시 호봉 획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봉이 올랐어요. 그런데 근무 년수를 교감선생님이 또 안 바꾸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무 년수까지도 잘 반영이 되셨는지. 그리고 우리 일정 취득하게 되면 호봉만 올려주잖아요. 근무 년수는 그대로 두고 1호봉만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일정 취득한 사람이 호봉만 변경이 됐는지도 아니면 얘가 같이 변경이 안 됐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무수당 이제 정근성 들 때 근무월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두 개 이상의, 두 개 이상의 실제 근무를 한 걸 계산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거 남은 일수를 합산해가지고 15일이 된다면 우리가 1개월로 인정합니다. 이 15일이 그때 쓰는 거예요, 아까. 앞에 보시면 우리 여기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달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의 근무를 합산하실 때 쓰는 거거든요. 그때 이걸 합산해가지고 15일이 이상이 됐다? 그러면 1개월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한 달 근무한 걸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휴직을 근속 미인정이죠. 이 질병휴직을 이때 했어요. 그리고 복직을 24일 날 했어요. 복직을 이때 했다면 자, 1, 2, 3, 4는 분명히 근무한 거 맞아요. 1, 2, 3, 4는 근무한 거 맞는데 5월 14일 날 했으니까 이때는 13일만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14일 날 휴직을 했으니까 13일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6월 23일 날 복직을 했으니까 24일부터 30일까지 우리가 7일이 인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두 개 합산했더니 20일이네요. 15일 이상이 됐죠? 그럴 경우에는 1개월 우리가 올려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1, 2, 3, 4월 말고도 합산해서 15일이 넘으니까 1개월 더 인정을 해서 총 5개월을 인정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15일 이상일 때는 이때 쓰는 거죠. 두 가지 기간을 합산했더니 15일이 넘네? 그러면 1개월 인정해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는요, 우리가 같이 1, 2번 같이 보시면 이분은요, 육아휴직을 하고 3월 1일에 복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첫 번째 사례는 우리 첫째 1년 차. 1년 차 근무년수 인정휴직이죠. 인정휴직이고 두 번째는요, 2년 차로 인정이 안 되는 휴직이에요. 이때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육아휴직 기간에 이거 인정되는 거라고 했죠. 1년 차니까. 그러면 1월, 2월 모두 인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복직을 했으니까 3월, 4월, 5월, 6월 전부 다 인정이 되겠죠. 근무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전액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자녀에 대해서 이제 2년 차 휴직일 때는요. 어때요? 우리 이때 기간은 인정하지가 않죠. 네, 인정하지가 않아요. 그럼 인정되는 건 복직했을 때부터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4개월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월할 계산이기 때문에 네, 나누기 6 곱하기 4 해주면 돼요. 곱하기 4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례해서 지급을 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 예시는요, 육아휴직을 6월 1일에 했대요. 여기 6월 육아휴직을 했대요. 네, 복직을요, 첫째 자녀가 우리가 1년 차, 1년 차는 이렇게 육아휴직을 여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차 여기를 했대요. 2년 차면 결국 얘는 인정이 다 안 되는 기간이겠네요. 그쵸? 인정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재직하셨으니까 인정이 되고. 그러면 얘는 6분의 3만큼 네, 계산이 돼서 지급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 가시나요? 쉽죠? 여기까지는. 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1월 2일 날 휴직을 했어요. 1월 2일 날. 어때요? 우리가 1월 1일 날 휴직한 거랑 1월 2일 날 휴직한 거는 완전히 다르죠. 네. 1월 1일 날 우리가 봉급을 받았죠. 네, 1월 1일 날 여기 이때 봉급을 받았어요. 물론 전액 받은 게 아니죠. 그렇지만 비례해서 우리가 감액해서 봉급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기간은 다 재직으로 인정을 하고 전액 지급을 합니다. 1월 2일 날 휴직할 때는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예시 5번이에요. 우리가 3월 1일에 휴직을 했대요. 첫째 1년 차를. 네. 3월 1일 날 휴직했을 때 이 7월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자, 이분은요, 7월 달에 공무원이긴 해요. 공무원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1개월에 일단은 봉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때 전액을 받으셔야 돼요. 그 월 봉급에 대한 금액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요, 봉급을 받나요? 1년 차 같은 경우는 드리긴 하잖아요. 그쵸? 1년 차에 육아휴직상 드리잖아요. 근데 이 육아휴직 수당일 뿐이지 봉급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분은 육아휴직상 계속 받고는 계세요. 네, 계속 쭉 받고는 계시지만 이 사람은 봉급을 받는 게 아니라 수당을 받기 때문에 전액 지급하지가 않아요. 네, 육아휴직 첫째 인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병역휴직자입니다. 6월 8일 날 복직을 했어요. 네, 6월 8일 날 복직을 해서 네, 근무를 하는데 7월 달 이미 6월 달에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세요? 날짜는 15일 이상 되긴 하죠. 네. 날짜는 15일 이상이긴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그 1개월로 보지만 1개월 이상 봉급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받았어요. 일할 계산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질병휴직자예요. 이거 같은 경우가 좀 가장 주무관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질병휴직은요, 우리가 봉급액이 얼마큼의 70%, 1년차 70%, 2년차 50%에 대한 금액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휴직 중에도 쭉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7월 달에 1월 봉급 받고 있죠? 감액됐지만. 네, 받고 있어요. 그리고 1, 2월에도 금액 전액 다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휴직 기간 인정하지 않아도 이 1, 2월에는 계속 받으셔가지고 6분의 2만큼 우리가 이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휴직 기간이 쭉 이어져서 이제 1월 달에 됐어요. 근데 1월 달에는 근무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월급에 감액돼서 받겠지만 근무한 적이 없죠. 근무 일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직할 때랑 복직할 때 질병휴직은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받지만 재직 기간이 있어야 된다. 네, 돈은 받지만 재직 기간이 있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실제 근무를 하셔야 된다. 이제 징계 처분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계속 다 재직은 했는데 3월 16일에 징계를 받으셨네요. 근데 우리 징계 받았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첫 정구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쭉 재직은 하셨으나 징계 처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7월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위해제는요? 직위해제는 지급은 해요. 지급은 하지만 우리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을 해요. 근데 보세요. 4, 5, 6. 근데 왜 이거 오타인가요? 왜 이거 이렇게 4개월이나 준다고 하죠? 여기 15일 이상 근무했잖아요. 그쵸? 네, 자녀일 수가 있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우리가 네,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서 4개월 다 지급을 합니다. 자, 기간제 교사예요. 기간제 교사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경기도 내 교육청 안에서, 경기도 교육청 내 학교에서 1월, 2월에 딴 학교에서 근무하셨대요. 딴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우리 학교에 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부 다 인정해서 지급한다고 했어요. 이때 경력증명서는 한 번씩은 확인해 보셔야지 돼요. 네, 경력증명서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질문이 기간제 교사 정근수당 경기도 교육청 내 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인정되나요? 네, 네. 공모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되나요? 네, 안 됩니다. 이게 그 공무원이었다가 기간제로 했을 때 인정 안 돼요. 공무원이었잖아요. 공무원이었는데 기간제로 하신다고도 인정이 안 되고요. 그 기간제로 하신 경력이만 인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천 학교에서 우리가 1, 2월 근무를 하셨대요. 그렇지만 이거는 경기도 교육청 이외 지역이니까 반영하지 않고 4개월만 인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만, 그러니까 사실 주무관님들이 급여 작업을 하시면 한 가지 더 확인하실 사항이 생기긴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나이스가 경기도 학교인지 우리 학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경기도 바뀐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시 조정수당으로 입력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겠죠. 인정이 된다면요. 네, 금액이 잘못 들어갔을 테니 인정하셔가지고 조정수당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시 13번을 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이제 2월 9일까지요. 경기도내 교육청 내에서 근무를 했대요. 그리고 3월 1일자에 이제 우리 학교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 어떻게 지급하나요? 라고 했을 때 2월 달은요, 15일 이상이 안 되죠? 네. 2월 9일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1개월로 인정하지 않고요. 이 5개월만 다 지급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건데요. 아니, 공무원인 경우도 그렇고, 뭐 공무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다른 근무 기간이 있다면 이거는 다 인정하지 않아요. 네. 네, 이런 거는 찬입하지 않고 기간제 근무한 연수만 반영해서 4개월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예시 5번에 대해서 좀 질문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정근수당 지급 요건을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1. 1월 1일자, 7월 1일자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봉급이 지급된 자입니다. 봉급이. 근데 이때 이 봉급이요. 1일자 기준으로 봉급을 받으셔야 돼요. 1일자 기준으로. 여기서가 일단 제일 큰 포인트인 거예요. 1월 1일, 7월 1일자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봉급이 지급된 자인데 그 봉급이 지급된 게 꼭 1일자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일날 복직했어요. 뭐 3일날 복직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요, 1일자로 봉급을 안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이 안 돼요. 네, 그 사람들은 봉급을 받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7월에서 12월이나 1월에서 6월 기간 동안에 그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여야 돼요. 1개월 이상. 그런데 지금 여기 6번 보시면요. 근무는 했지만, 자, 근무는 했지만, 우리가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랬죠. 네,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 15일은 넘었는데, 사실 이것도 1개월의 봉급이 지급되지 않은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실제 근무 기간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합산한다. 이때예요. 이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합산한다.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휴직 해가지고 수당은 쭉 받고는 있어요. 수당 받고 있지만 7월 1일자 공무원 신분도 맞죠? 휴직이긴 했어도 신분은 맞아요. 그런데 7월 1일자 급여로 공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7월 2일 날, 네, 7월 2일 날, 뭐 7월 3일 날 다 복직을 했어요. 그래도 다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의 요건들이 좀 예, 다 보셔야지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정말 이 정근수당에 대한 내용이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1시간 걸리더라고요. 자, 이어서 급여 기본사항 관리에서 이제 보직 구분 선택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년 3월에 보직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뭐, 작은 학교인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어요. 뭐, 한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뭐 27학 넘어가고 막 그러면 사실 이 교사들의 그 보직 상태를 다 확인하시기가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보직 같은 경우도 인사와 연계가 되거든요. 네, 인사랑 다 연계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인사를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은 내 급여가 다 잘못이 되는 거죠. 보통 교감 선생님이 혹은 이제 이거 담당 아니, 보통 교감 선생님이 다 보직을 다 입력해 주시는 것 같아요. 부장교사인지 담임 교사인지 여기 보직 구분을 다 입력을 해 주셔야지 급여가 이제 그 교직 수당 가산금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담임도 틀려놓고 예전에 담임이었는데 지금 담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또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내 급여는 다 망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급여 담당자들이 우리 그 기본 사용기간 정보관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료 생성 시에 보직 구분을 안 가져옴을 우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가져옴으로 한다는 건, 교감 선생님 입력한 그 자료를 내가 다 가져다 쓸게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거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안 가져옴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보직 구분을 제가 한 사람씩 보면서 다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저장, 확인하면서. 보통 보직 구분은 내부 기한이 돼 있어요. 내부 기한이 없다면 저한테 공람해 달라고 하시면 아마 이미 교무부장님이나 누군가가 해놓은 거를 다 내부 기한을 공람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담임하고 보직 구분이 내부 기한이 되어 있다면 그걸 보시고 여기에 일단 실장님 이름 치시고 제일 끝에 넘으시면 행정실부터 나오거든요. 행정실장님. 이거 저는 여기 한 칸씩 눌려요. 한 칸씩 누르면서 이제 행정실 다 지나가고 나면 교장, 교감 선생님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보직구문 한 명씩 다 체크해봐요. 이 사람 요번에 올해 담임이 아니네. 그럼 교사. 이 사람 부장 교사네. 그럼 부장 교사. 이거를 다 변경하면서 한 명씩 다 저장을 해요. 무슨 소리에 저희 교직원이 몇 명인데, 저희 학교가 엄청 커가지고, 저희 교직원이 다 해서 한 100명 정도가 넘는데요. 이거, 교사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히려 그렇게 큰 학교일수록 내가 이거 한 번 저장해 놓으면 1년 내내 사실은 틀려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설정, 3월 달에 해놓으시면 1년간 급여가 편하게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번 그렇게 한 적 있었어요. 저는 항상 이거를 안 가져오므라고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스가 뭔가 오류가 있었는지 다시 이게 다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확인했으니까 뭐 제대로 됐겠지라고 했는데 한 5월 달에 가니까 어떤 분이 저는 담임수당 왜 안 나오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게 다 초기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면서 직접 내가 이거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보직 구분이 안 가져옴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해보신다면 1년이 편합니다. 저는 그 정산해 드리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롭더라고요. 네, 또 다시 해야 되니까. 1년이 편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가족수당, 우리가 이제 부양가족수당을 접수받아서 승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 메뉴에 이제 신청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개인이 신청하는 화면인 거죠. 이건 출력이니까 담당자구나. 죄송해요. 그래서, 개인이 이 가족수당을 먼저 나이스에다 신고를 하면서,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서 이제 서류까지도 같이 첨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신고하시고 나면 이 담당자가 여기서 신고서도 출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첨부문서 있잖아요. 뭐 증빙 서류들, 그런 것도 같이 출력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가족수당을 한 번도 등록을 안 한 사람만 돼요. 네, 완전 생 초보만. 기존에 만약에 내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가 부모님이랑 잠깐 또 거주지가 떨어졌어요. 거주지가 떨어져서 수당을 제외해 놓은 상태라면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받아야 되는 상태라면 이게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완전 신규자라든지 아니면은 다시 한 번도 받으셨던 적이 없던 분이 내가 가족수당을 받을 때는 여기 있는 방법대로 신고가 가능하고 내가 얘를 승인을 하면 가족수당에 자동 반영이 돼요. 자동이 되니까 혹시라도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신고할 때는요, 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쵸?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받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기본사항 관리 가셔가지고 가족수당을 보시면 이 등록한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 등은 우리가 부부 중 한쪽만 가능합니다. 뭐 첫째 자녀는 내가 받고, 그 다음에 둘째 자녀는 뭐 배우자가 받고 절대 안 돼요. 한 분이 다 몰아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이 이제 얼마 다가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가족이 보통 되게 많으신 분들은요, 환급해 드려야 되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제 팁이에요. 제 팁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가족 수당을 받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함. 뭐가요? 여기 소득공제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얘를 기본공제를 받겠다라고 체크를 해요.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어떤 분이 가족이 되게 많은 거예요. 평소에 가족수당은 자녀 둘만 하고 배우자만 받고 있던 분이 연말정산 때 할 때면 이렇게 양가 부모님을 다 끌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급액이 막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제가 연말정산 자료를 보고 가족을 등록해요. 수당은 안 받으셔도. 가족을 등록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누르고 수정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 화면이 뜨거든요. 이런 화면 그 사람에 대한 게 그때 여기 소득 공제 내역을 예로 하면요. 평소에 이 사람이 그 이제 돈을 매달 원천세 떼잖아요. 원천세가 작게 나와요. 작게 나오면 연말정산 때 어떻게 해요? 돌려드리는 것도 크지 않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만 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왜 이상하게 이 학교 왔더니 맨날 이렇게 세금이 적게 떼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조정해놔서 그런 거죠, 이걸로. 네, 뭐 이분을 뭐 80%로 조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공지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나이스가 좀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알아서 잘 반영이 되는 거예요. 라고 사실 둘러대기는 하는데 그분이 너무 많이 환급을 받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해놓은 상태죠. 사실 연말정산 딱 보면 알아요. 이제 다가오니까. 수당은 받지 않으시고 뭐 가족을 많이 하신다라고 했을 때 기본공제다 예를 표시되면 나중에 환급액이 줄어드는 네,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정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제 적게 받으시는 분인 토해내시는 분인데 이렇게 수정해 놓으면 안 되겠죠? 네, 엄청 토해내시는 분인데 이렇게 수정해 놓으면 그분 더 토해내야 됩니다. 뭐 가족수당 지급액 및 기본 요건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배우자는 4만 원,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하고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같은 경우는 월 2만 원. 그다음에 첫째 자녀는 3만 원, 둘째는 7만 원, 뭐 셋째는 11만 원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첫째 자녀가 이미 뭐 20세 이상이 돼가 19세 이상이 돼가지고 안 받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첫째 자녀를 삭제하시면 둘째가 첫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네, 수당이 이미 만 19세가 돼서 수당을 안 받더라도 가족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순번을 정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이 사람 안 받는 데 있다라고 해서 삭제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양 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우리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생계를 하셔야 돼요. 주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선생님들 다 같이 사는지 물어봐야 돼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일일이 다 물어보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제출하시는 분의 양심인 거죠. 그런데 간혹 눈에 완전 확연히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대요. 우리는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분의 주민등록이 막 전라도돼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이분이 매일 실질적으로 출퇴근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 거소를 안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지만 나머지는 선생님들한테 이런 해당 내용을 안내해드리고 올바르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지급 시에 주의할 점이에요. 우리가 부부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무원이 2명 이상이라면 우리가 그 부양가족 신고서를 받을 때 그 가족의 소속기관, 연락처, 해당 기관의 가족수당 지급 여부 등을 기재하고 우리가 부당 지급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줘야지 됩니다. 부부 공무원의 경우에요. 당사자들이 합의해서요. 합의해서 이제 신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는데 간혹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도 이쪽에다 제출하고 이분도 이쪽에다 서로 합의가 안 돼요. 그때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거 실제로 공무원 급여 지급 기준에 나와 있어요. 연장자한테 해요. 연장자가 받을 수 있어요. 연장자가 이제 하실 때 연장자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급받겠다라는 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침 보면은 연장자한테 지급할 수 있고 그분이 작성해가지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당 지급할 때는요, 자녀를 제외하고, 그죠? 배우자 포함해서 4인 이내만 지급을 해요. 뭐 자녀가 한 5명 있어요. 다 지급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가 있고 4인 이내면 누가 되겠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양가 부모님 다 모시고 살아요. 그럴 때 이제 한 명은 안 되시겠죠. 네. 배우자 포함해서 4인 이내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변동 내역이 있다면
혹시 이거 뭐 신청할 때만 제출하고 전출 가가지고 미지급인데도 제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당이 계속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미지급하는 사유가 있을 때도 이거 담당자한테 그분한테 이제 받아야 돼요. 담당자가 그분한테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나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가족수당 적용 기준이라 하고 소급 적용 같은 경우는 해당 내용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까 소급은 3년까지만 된다고 하고 환수는 5년까지만 될 수 있습니다. 가끔 그 결혼하셨는데 배우자 수당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몇 년간 안 받으셨대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3년까지 소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 공공기관에 재직했다가 다른 데 가셔가지고 그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확인해서 3년까지 소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부양가족 신고서예요. 네, 부양가족 신고할 때 여기 직장명이라든지 기관 성격 같은 거, 특히 공공기관에 근로하시고 이제 그쪽에서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부부 공무원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동의서를 받아서 같이 첨부해 두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급여 기본 사항 관리에서 인사 정보를 활용한 것들 한번 볼게요. 휴직자 현황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근무 사항에서 인사 정보를 보면 해당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아휴직 등 아니면 질병휴직 같은 거 보수의 일부가 진행이 된다면 이게 왜 갑자기 일할 계산되는 거지? 아니면 왜 감액이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분의 휴직 현황을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감사라든지 이전 자료들 제출하는 거 볼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 사람 휴직 내역이 쭉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육아휴직 복직합산금 이제 보통 복직하면서 다른 학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 선생님은 모르지만 수당 복직합산금을 드려야 할 때 그때 언제 몇째 자녀로 했는지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직이나 휴복직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경력이라든지 승급 내역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퇴직 예정자의 경우에는 퇴직 예정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경력도 있잖아요. 언제 보직 교사를 했고, 언제 담임 수당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승급 같은 경우도 정기 승급 내역이 초임 호봉 획정, 뭐 재획정 뭐 이런 것도 다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임금 정산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서 정기승급이 이때 했는데 수정이 돼야 된다? 그런 걸로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입력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